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제가 밤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이런 설교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책무를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시청한 것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꼭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만 듣지 말고 꼭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임하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것은 베이커 성경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초래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사명과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책무는 다른 점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도덕법,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적인 도덕은 불가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절대적인 도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주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도덕적인 그런 법을 떠났을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단어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무서운 채찍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고 권력자들에겐 특별히 더 채찍이 무섭습니다. 왜? 그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 더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의 그 나중에 평가하실 때 그 저주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지금 이때는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쪽은 10지파가, 남쪽은 2지파가 이렇게 따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유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 세 번째 해 바사가 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근데 바사라고 하는 신복이 자기 군주인 나답을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 후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 본 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아들이 바로 이 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1대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은 유대의 첫째 왕이었고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이 여로보암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면서 이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네,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멸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다 아주 그냥 이렇게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뿐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그 왕의 권력과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 본래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그 신하로 삼았는데 솔로몬에게 모반하고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온 사람입니다. 꽤 아주 그 잘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기에 그 자손들이 몽땅 다 아주 그냥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권력자가 잘못해서 나라를 잘못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지 어떤 저주가 이를지 저는 그 종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자기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그의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잘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물으시는데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그래도 정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여기 이 나답, 아들은 2년밖에 정치를 못하고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여로보암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그 최후를 맞았는데 무서운 저주이죠. 그거 성경에 있는,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권좌에서 언제나 거기 있을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아주 권좌에서 마냥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자기의 세력이 계속해서 한국을 지배하고 자기는 끄떡없을 것까지 생각하지만 천만에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섭습니다. 왜 후손들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그렇게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게 죽었나, 뭐 가계의 저주가 흐르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죄도 없는데 여로보암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책임을 지고 죽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후손에게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사랑합니까? 후손을 사랑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채찍을 드실 때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 당신과 당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똑똑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 권력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공할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사람들 앞에 아주 의로운 체합니다.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주 참 훌륭한 대통령,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세종대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감정이 있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중하고 무서운 죄들을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것을 인용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 국민과 미국과 세계를 기만한 죄가 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죄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세계적으로 별칭을 얻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국내외적으로 문재인 씨는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김정은이 누굽니까? 최악의 독재자입니다.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가면 대대로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사람의 대변인을 맡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43절에 보면 저주의 목록이 있습니다.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한 1년 전만 해도 평창올림픽 그런 때만 해도 문재인 씨의 인기가 얼마나 상승 주가를 타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얼마 전에 4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문 트럼프 단독 회담에 영부인 동석, 사실상 1대1 회담 없다. 네. 4분 동안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통역을 빼니까 2분도 안 되죠. 2분밖에 대화를 못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영부인까지 이렇게 앞에 동석시키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렇게 여기서 시간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너 말하는 거 난 안 들어. 뭘 말할지 다 알고 있어. 네 속을 다 읽고 있어. 내가 처음부터 모르는 줄 알았어? 너를 그냥 내가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야. 이게 미국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얼굴 보십시오.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 보십시오.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네,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돌리면 그 다음에 카메라를 바라볼 땐 또 웃는데 직접 보고 나서는 여기 문재인 씨 얼굴 좀 보십시오. 쓴 웃음에 마지못해서 그냥 환영받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 다음에 아베가 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5시간 동안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작 2분? 그럼 미국 사람들 거예요. 2분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 그럴 겁니다. 참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 성경의 저주의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니까, 기만하니까, 김정은이를 믿고 그가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그는 정말 핵무기를 내려놓기로 전략적인 결단을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몇십 년의 역사를 보면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한 번도 약속한 바를 지킨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돌아다닙니까? 이게 정말 현명한 사람의 그런 처세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최악의 독재자, 잔인한 살인자, 거짓말쟁이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양상훈 칼럼, 이 조선일보의 그 주필이 문재인 정권의 진짜 목적, 왜 이렇게 대변인 노릇하고 왜 이렇게 북핵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벤트를 만들고 이러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정부의 지지율은 김정은 이벤트와 기계적으로 연동돼 움직인다. 이것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한 번 하면 10%포인트 정도는 쉽게 오른다. 김정은 이벤트와 포퓰리즘은 둘 다 정책이 아니라 정치이고 표적은 정권 재창출 한 곳에 맞춰져 있다. 왜 이렇게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조롱을 받고 세계에서 저 사기꾼의 이 대변인인 저도 사기꾼이지, 네, 이렇게 하고 아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이 저주가 되는, 저주의 표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양상훈 씨는 정권 재창출하는데 목이 메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정권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닌 정권 재창출이다.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렇죠. 문재인 씨 그리고 그 세력들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죽어. 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애국 시민 손에 의해서 당신들은 다 죽어. 물론 뭐 제가 목숨이 뭐 정치적인 생명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죽어야죠. 나라를 이렇게 파괴해 먹고 그동안 피땀 흘려서 싸우니 모든 것들을 그냥 돈 한 푼 제대로 벌어보지 않고 사업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월급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몽땅 다 파헤쳐 먹고 있는 이 모양인데 죽어야 마땅하죠.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진짜 죽습니다.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양상훈 씨가 계속하는 말이 가짜 비핵화에도 눈 감는 김정은 이벤트. 네, 자기들도 알아요. 저거 김정은이 속이고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이벤트 띄우고 김정은 뭐 믿을 수 있다. 송영무 같은 그런 이 가짜 군인. 네, 진짜 가짜 군인이죠. 싱가포르에서 그 외무장관들, 그 국방장관들 모였을 때 일본 어떤 외무장관인가가 일어나서 우리 김정은을 믿을 수 없는 건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화를 냈다고 그러죠. 아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고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김정은 이벤트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을 얼마나 멍들게 할 것인지가 진짜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또 비핵화 정체는 북미 합작 한국민 속이기, 이런 글을 또 썼는데 양상훈 씨 정신 차리세요. 뭐 보수 주필, 보수 칼럼, 어떻게 한북미가 됩니까? 한미북이 돼야죠. 어떻게 동맹과 적을 분간을 못해요?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한북미? 여하간에. 네. 여기서 또 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또 좀 소개합니다. 현 정권 인사들도 합의에 의한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 안다는 거예요. 박지원이도 알고, 이낙연이도 알고, 임종석이도 알고, 뭐 문재인이도 알고 다 알아요. 합의에 의해서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고 하는 겁니다. 비핵화는 겉으로 하는 말일 뿐이고 쇼하는 거죠. ICBM 폐기 등으로 미국을 달래주고 제재 완화로 북을 달래면서 협상을 길게 이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라고 한다. 네. 북쪽은 북쪽대로 사기쳐먹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한국은 한국대로 여기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은 협상을 길게 끌게 해서 이 김정은 이벤트를 이용해서 표를 얻고 그다음에 인기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하고 이거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양상훈 씨의 말입니다. 뭐 제 얘기 아니라 양상훈 씨의 말이 그렇습니다. 자연히 비핵화 성패가 아니라 지지율과 선거에 도움이 되는
남북 이벤트가 관심사다. 말은 절대 안 하겠지만 이들의 진짜 속내는 북핵이 있는 평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권 재창출하는 것 때문에 김정은 대변인 노릇도 하고 미국까지 뻔들다게 갔다가 2분만 겨우 그냥 그것도 아주 진짜 점잖게 웃으면서 박대받으면서까지 그냥 거기서 그렇게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회담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는 이유는 목이 메었으니까. 정권 재창출하자면 우리 끝난다. 그러니까 이 일은 죽어라고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골든 챙 같은 미국인 시대 아주 당대의 보수 최고의 논평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이 김정은의 노선을 채택한 것은 그 대변인이 된 것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문재인 씨 비핵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조금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의 주요 목표는 이 김정은의 가족이 김일성의 가족이 오랫동안 제안해왔던 남북 연방제 노선을 따라 두 개의 한국이 통일되는 것이다. 네. 양상훈 씨는 이걸 못 봤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정권 재창출만 하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나이브한, 너무 순진한 얘기다 생각이 됩니다. 정권 재창출? 그것도 목표가 있지만 실제로 목표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거든요. 네. 아주 극좌에 속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문재인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말을 들을 만큼 남북 연방제 노선을 따라서 남북 연방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은하고 합작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재인 정치의 특징, 거짓말, 잔인한 정치 보복 이렇습니다. 저한테 비판하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 아니니까. 네. 양상훈 칼럼에 보면 거짓 대사된 2년 전 문 대통령 취임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다. 그날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더니 한마디로 거짓의 형연이다. 네. 취임사가 한마디로 거짓말뿐이에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자기가 취임하는 날,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의 역사에 기록될 이런 날이 시작이 됐다. 네. 얼마나 거짓됩니까?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 그런데 그 후 일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적폐 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수사받은 전 정권 인사만 110명이 넘는다.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에 유명을 달리했다. 조양호 회장을 말하는 것이죠. 2017년 5월 10일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남측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그날 조선시대 사화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이 대거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거짓말, 취임사 전체가 완전히 다 거짓말. 여기에 대한 글을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옮기지 못하지만은, 거짓말한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취임사 자체가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 거짓말 그리고 또 이 정치 보복. 여기에 사람들이 4명이나 자살하고 그중에 아주 정말 클린한 애국자 이재수 장군 같은 그런 분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충신들이 죽습니다. 악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잔인한 정치 보복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적인 재판 그리고 구속입니다. 의사 한 분이 최대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전국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재판은 임상적인 관점에서 의사로 볼 때 임상적인 관점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이며 환자에 대한 잔악한 고문이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왜 그런지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인 행위이고 고문 행위이다.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60 아마 7, 8 이렇게 되실 겁니다. 곧 70이 되는 분인데 몸에 병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살이 에이고 불에 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얘기하면서 했는데도 조금도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문재인 씨 자신에게도 커다란 손실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이상으로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서 힘이 없죠. 이젠 권력도 없죠. 돈도 없습니다. 약한 전직 대통령,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부족해서, 재판에서 죄를 준 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재판하면서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정치 보복입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 마이클 브레인이라고 하는 분, 지금 한국에 37, 8년 이렇게 거의 40년 거주하는 분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아주 민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인의 야수 같은 민심민주주의에 의해 마녀 사냥을 당한 것이다. 촛불 민주주의, 촛불 혁명, 이분은 이것을 야수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녀 사냥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저한테 비판하지 마세요.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옮기는 거니까. 이분이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1월 달에 뭐 몇 달 전에 나온 글입니다. 나뿐 아니라 외교관 등 수많은 한국 거주 외국인이 아리송해했다. 내가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에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한국도 잘하는 외국인. 이분뿐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외교관들도 그렇고 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송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박 대통령이 무슨 국정 농단이니 무슨 등등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 이분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촌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의 억울함 때문에 같은 억울함을 가지고 지금 피토한 심정으로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계속 그렇게 해야죠. 잘하는 것입니다. 네. 대한애국당 같은 데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그렇게 디펜더하고 옹호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위해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계속 하셔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왜 대통령의 문제인식을 하나님이 앉혀놓으셨을까요?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아까 여로보암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북왕국 10지파를 떼주시면서 네가 이제 이 백성을 내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런데 이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왕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시작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백성들이 예배드리면 그쪽으로 넘어갈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씩 갖다 놓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시켰습니다. 아주 첫날부터 day one, 첫날부터 취임하고 첫날부터 즉위하고 첫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정치해라. 아주 day one 첫날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을 자기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풍지박산난 멸문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
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악을 행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선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죠. 두고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치의 또 하나 특징은 불공정, 불의, 불평등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지금 양상훈 주필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취임사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시중에서 문 대통령을 희화화할 때 사용됩니다. 조롱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뻔질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상훈 씨의 말입니다. 저들은 기막히게 투기하면서 남 투기는 비난하고 저는 위장 전입하면서 남은 징역형 때리고 저는 격세 증여하면서 남은 못하게 하는 법 만들고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하고 저는 집 2채 3채 갖고 남들에게는 집 팔라고 위협하고 저들은 체크리스트를 갖는다고 하지만 남이 가지면 그것은 블랙리스트이고 저들 댓글 조작은 괜찮고 김경수 8,800만 건인가요? 네.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불법이고 저들은 피감기관 돈으로 세금 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해외에 가면서 남은 12,700원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쫓아내고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씨가 책임지는 그 정부의 지금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죄에 대해서 보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 논설위원들 논설에 아주 그냥 죄가 그냥 속속속 다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반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극우단체 설립대학을 졸업했다. 일본 극우단체 설립한 그 대학을 졸업했다. 그 학교 그 교관은 정한론, 이 한국을 정벌하자, 한국을 정복하자. 네. 네, 이런 그 창시자, 정한론 창시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본받지 않은 가사로 시작한다. 그 학교 교과가. 참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씨.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지금 어디 동남아시아에 가 있죠. 그에 따른 국민 세금 지출의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다. 회칠한 무덤들. 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너희는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6장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미니라. 문재인 씨의 지금 이 대통령 자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불공정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걸 가만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국의 보수 우파가 약하다고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가 되면 그건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씨의 중하고 무거운 죄는, 무서운 죄는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죄입니다. 이 문재인 씨가 삼불은 상식적이다. 수용할 수 있는 거야. 미국도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불은 이제 사드 배치 더 이상 못한다. 또 미국의 미사일 동맹 체제에 우린 참여 안 한다. 또 한미일 동맹 우리 참여 안 한다. 다 미국이 제안한 거 다 거부했죠. 네. 이게 상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미국 사람들 화를 많이 냅니다. 겉으로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네. 우리보다 중국을 더 중시했고
고든첸 같은 분은 우리 그 미군 주둔해 한국에 있는 그 미군들을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하죠. 미국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 당시에 이 맥마스터 중장, 안보보좌관이었죠. 미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삼불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뭐라고요? 미국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런데 미국의 최고의 당국자 한 사람이 이건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했죠. 네. 얼마 전에 9.19 군사 합의가 있었는데 이 데이빗 맥스웰은 아주 미국의 군사 전문가입니다.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고 특수부대 오랫동안 그렇게 지휘관을 했고 또 한국에도 여러 번 와서 복무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학자가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19에 대해서. 전쟁 위협은 9월 19일에 있었던 평양협정 및 군사 영역에 관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그 절차가 휴전협정 절차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비대칭 대체 정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강력하다. 왜냐하면 정전 협정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의 실체 및 절차상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대칭적인 것으로 한국의 방어 능력은 감소시키지만 9.19 군사합의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의 공격 능력은 감소시키지 못한다. 이게 바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어 능력은 감소하고 북쪽의 공격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비행금지 구역은 한국 및 미국의 감시 기능을 감소시킨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비행금지 구역이 확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군사분계선에서 9km까지 했는데 지금은 뭐 20km, 서부는 20km, 동부는 40km까지 또 어떤 구역은 최대 54km까지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군도 그리고 미군과 앞에서 북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전력이 우위에 있는 것이 이 공군인데 공군이 활동 못하게 딱 아주 그냥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문재인 씨,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 부근의 실습 훈련 금지는 북한의 대포에 의한 한국의 대응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 가운데 여기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나라는 나라대로 되고 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천만에요. 나라가 무너지면 당신 개인, 당신 가정, 당신 교회 다 무너집니다. 근데 먼 발치에 무슨 뭐 그 강 건너편에 불 보듯이 지금 화재난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남의 일입니까? 자기 자신 지금 발 밑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남의 먼 저쪽에 이 길 건너 강 건너편에 불 보듯이 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북한의 대포에 의한 한국의 대응 능력을 감소시킨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죠. 남한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침략 통로가 열린다. 그쪽으로 북한군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국의 이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든첸도 문재인은 북한을 남한의 위협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몇 주 동안 문은 일방적으로 철조망 담과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를 허물고 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탱크가 서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고안된 대전차 장애물을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한 남한 군대의 사단의 수를 상당히 감축하고 징병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 것을 제안했다. 다 우리의 군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평화의 방법입니까? 이런 평화의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가장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간첩이든지. 그리고 분석가들은 지난주에 도달한 군사협정에 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퍼시픽 포럼의 타라오는 트위터를 통해 비무장지대와 바다의 경계선 위에 그어진 비행금지 지역의 확대는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남한의 능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황해 혹은 서해에 있는 섬들로부터 남한의 대포들을 철수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이것은 북한 공산군에게 잘 쳐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장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평화가 주어진다면 100번 해도 좋겠지만 이게 정말 평화가 이렇게 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한 어떤 수상이 있습니까? 적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허물어 내리면서 우리 평화하자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 전력을 감소시키는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간첩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한국의 애국자들이 그냥 아주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탄식을. 여기 성경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악인이 권세를 받으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그냥 여론은 괜찮은데 뭘 너희들만 요새 여론도 나빠졌죠. 40몇 %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주필 그런 사람들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을 착취하는 죄입니다. 내가 언제 국민을 착취하냐?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조선일보 뜨뜻미지근한 그런 우파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이 정도라도 얘기를 해요. 여기 박중훈 논설위원이죠. 김의겸 얼마 전에 사임한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의겸 건물은 무너진 자영업의 폐허였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김의겸이가 대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해서 돈을 받았겠죠. 급히 그냥 돈을 해가지고선 어떤 매물에 나온 뭘 샀습니다. 25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건 39년 동안 어떤 이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다가 너무 모든 게 거기 있는 건물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망해서 나가니까 이제는 지탱을 할 수 없으니까 급전을 빌리고 그러다 안 되니까 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김의겸이가 알고 냄새를 맡고 그걸 사려고 그걸 샀습니다. 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용산과 이 여의도에 재개발한다고 하는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3개월 내에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김의겸이가 25억을 주고 산 그것이 35억, 40억 되는 그런 건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이 김의겸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김의겸이가 거기서 10억 혹은 그 이상 돈을 몇 달 동안에 삽시간에 아주 손쉽게 취해먹은 것은 누구한테 뺏은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건물을 내놓은 건물주로부터 그 돈을 착취한 것입니다. 김의겸 착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대변인 두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저거 하는 이 문재인. 그냥 겉으로는 아주 그냥 좀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말. 무서운 일입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먹는 이 정권. 왕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든든히 선다고 했는데 문재인 당신 이 권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짜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보좌, 고혈의 그 보좌, 무섭게 심판받습니다. 여로보암이 심판받은 걸, 저주받은 걸 기억하십시오. 권력자들이, 이 박종훈 논설위원의 말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성공 방식과 다른 규칙을 국민에게 들이대고 있다. 자기들은 가진 수단 다 동원해서 축제하고 이익을 챙기면서, 조금 전에 김의겸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한다. 참 치사하고 더럽고 악독하고. 김의겸. 보통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할 기회를 막아놓고 건물을 팔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불경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는 집만 자기 집으로 하고 다 팔아라, 그런 식으로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집들을 그냥 막 대출해서 막 그냥 사고 사재기하고, 보통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할 기회를 막아놓고 자기들은 온갖 편법과 변칙, 꼼수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말라고 했다. 투기와의 전쟁 운운하며 사는 집 아니면 팔아라, 이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벌벌 떨죠. 뭐 화폐 개혁한다고, 뭐 부동산 어떻게 정책을 바꾼다고,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네. 이자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서도 고위 공직자 중엔 다주택자가 넘쳐나고 위장 전입과 갭 투자가 다반사였다. 어떤 장관은 집 5채를 보유 중이고 어떤 장관 후보는 재개발 딱지로 15억 원을 버는 수완을 보여주었다. 이 정부는 학벌주의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까지 수많은 공직자가 자녀를 외고 자서고에 넣고 미국에 유학 보냈다. 임종석이 딸도 지금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다 그러죠. 국민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지금 흐릅니다. 그 국민들의 눈에서 그 피눈물이 흐르는 거, 당신들 반드시 값을 내야 됩니다. 문재인 씨, 당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있습니다. 벌써 김정은이, 살인자 김정은이, 이 사기꾼 김정은이, 그리고 이 독재자 김정은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달고 다니니까 자기 자식만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고 남은 못하게 맡겠다는 심보와도 같다. 서민 정당임을 자처하는 여당 의원의 재산액은 평균 38억 원에 달했다. 부의 축적을 죄악시하면서 자기들은 알뜰하게 재산을 모았다. 놀라운 위선이다. 이념지형이 뒤집혔지만 약자들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아지기는커녕 힘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세상이 펼쳐졌다. 이 사람들 권력 잡으면 산 게 뭡니까?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챔피언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가난해지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죄를 너희들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온 국민의 평생을 책임지겠다며 포용국가론을 제시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약속했다. 포용국가론, 표현은 멋들어지지만 이게 세금 가지고 다 그냥 남이 낸 돈 가지고 다 자기 돈처럼 물수도 쓰면서 그렇게 자기 표를 끄집어들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같이 망하자는 얘기죠. 경쟁에서 이기려 애쓸 필요도, 좋은 학교에 가려 고생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환상적인 비전이었지만 허님이 드러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소득층 지갑은 더 얇아졌다. 성장 활력이 사라지면서 약자들이 성공할 기회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서민 경제를 박살내고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잘못 설계된 정책 오류의 부작용이 저소득 서민층에게 집중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정작 권력층과 그 주변은 정권의 허언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더 열심히 집 사고 재개발 딱지 사고 자녀에게 엘리트 교육시키는데 몰두했다. 수많은 청년이 공무원 시험의 로또 같은 확률의 청춘을 바치는 동안 권력층 자제들은 명문 학교를 거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불패의 성공 코스를 밟았다. 무모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을 망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을 불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정부만 믿고 있으라고 한다. 약자와 청년들을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 가둬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구호는 한낱 우스갯소리가 됐다. 온 국민 상대로 성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부가 이 백성들이 성공하기 위한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걷어차는 그 정부가 정의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나 염치 없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내로남불, 정말 염치 없는, 정말 부족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잖은 이런 논설위원이 여기 죄라는 말이 나왔네요. 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뿐입니까? 이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주셔서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고 내가 못 살아도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위정자에 해야 할 일인데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하얗게 회를 칠해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문재인 씨, 당신의 그 세력들 회칠한 무덤 같습니다. 모든 더러운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 제가 쭉 인용을 해서 다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게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문재인 또 그를 따른 그 권력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죄에 대한 가공할 하나님의 심판 기대하십시오. 꼭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왕상 13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다시 여로보암 집에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성경이 경고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의 경우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심판이 어떤 저주가 앞으로 오게 될지 지금은 시작입니다. 문재인 씨 크게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무서운 일을 볼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당신과 당신 가정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보게 될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바른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전해 주십시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의 방송 동영상과 그리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오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한인들에게 세계 도처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